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과 학생들. 혹시 다른 과인데 여기 참여하고 싶어서 오신 학생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과 분들도 계시군요. 그러면 저는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심영섭이라고 하는 교수고요. 이렇게 다른 과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과 연관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가끔 학생들이 김수지라고 돼 있죠. 제 본명이고요. 심영섭은 제 필명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했다의 약어거든요. 외우시기 쉬우시죠? 그래서 심리학과 영화 혹은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영화 치료, 또 사진 치료, 또 임상심리학자로서 심리검사, 또 집단 상담 여러 가지 일들, 기업 연수,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정서, 그 중에서도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 왔을 경우 어떻게 이들의 증상을 다루고 없애고 혹은 가라앉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순서는 정서 조절 자체가 그러니까 우울증이든 불안이든 어떤 원칙과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관한 이론적 이야기를 1시간 정도 강의를 한 후에 나머지 3시간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실습을 이 의자나 책상을 다 밀고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할게요. 조용히 해주실 거죠? 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생전 처음 보는 흑인 할아버지죠? 이 사람은 전 미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보스턴 셀틱스라고, 보스턴에는 야구팀과 농구팀이 다 유명한데요. 보스턴은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야구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농구팀에는 보스턴 셀틱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농구팀이 있습니다. 보스턴은 작은 도시인데 뉴욕 밑에 한 자동차 끌고 한 2시간 가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어서 뭐 하버드라든가 아니면 레드클리프라든가 이런 그 옛날에 영화 러브스토리 배경이 됐던 도시가 보스턴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농구 선수였던 빌 러셀의 이야기죠. 명예전당까지 오른 전설의 농구 선수는 NBA라고 합니다. 미국의 농구 그 시리즈를 12번 선발했고 5번 MVP를 받았고요. 글랜드슬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테니스에서 글랜드슬램이나 칼렌더슬램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4대 메이저 경기를 다 우승했다는 얘기고, 칼렌더슬램은 올림픽까지 다 우승을 했어요. 테니스 선수에서 그런 업적을 이룬 선수는 슈테피 그라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독일 선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급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학, 프로대회 모두 우승을 한 그랜드슬램을 이룬 굉장한 선수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956년부터 1969년 사이에 1128경기에서 그는 뭘 했을까요? 그는 뭐를 했는가? 놀랍게도 토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경기 전에 항상 구토를 했어요. 그가 하도 구토를 많이 하니까 감독이 한 번은 토할 때까지 워밍업, 이렇게 농구선수가 미리 이렇게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미룰 정도로 토하기를 시켰습니다, 일부러. 그가 토한 이유는 당연히 거식증은 아닙니다. 그죠? 뭐였겠습니까? 경기 전 불안 때문이었죠. 불안은 독일까요? 득일까요? 저도 불안에 관한 한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BAI라는 검사를 해보고 거기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거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좋은 점도 있죠.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청소년 때는 무슨 불안에 시달렸겠습니까? 당연히 시험 불안. 시험을 딴 곳에서 보거나 국어 시험을 보는 줄 알았는데 수학 시험 공부를 해갖고 왔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되게 친한 그 서울대 의대의 교수는 바지를 벗고 시험 보는 꿈도 꾸고요. 양태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불안에 시달렸는데요. 진짜 웃긴 건요. 박사를 따자마자 그 꿈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시험 불안 꿈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시험을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박사 학위를 따자마자 그렇게 오래된 꿈을 안 꾸기 시작을 했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불안이죠. 즉 불안은 러셀한테 대단히 많은 연습을 하게 하지만 또한 그에게 토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서는 인지,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느낌 같은 것의 연관으로 발생되는 양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불안한 사람은 내담자가 불안하다는 걸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상담자는 인식할 수 있을까요? 다리 떠는 거 좋습니다. 또요. 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불안한 내담자를 만났다. 동공이 흔들린다? 네. 아이 컨택이 제일 중요하죠. 눈 접촉을 못하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 컨택을 일단 못합니다. 우리는 대뜸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일종의 사이킥 에너지입니다. 즉 사이킥 에너지, 여러분은 이 말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사이킥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뭐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사이킥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추석 때 남편하고 싸웠어요. 하여튼 뭔 일로 막 싸웠는데 남편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거 알아? 그러면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당신은 내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별 부러울 게 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다니요. 놀랐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이킥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질투심 혹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거, 친밀감, 행복감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일종의 사이킥 에너지,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안한 사람을 보면 불안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그것들은 어떻게 매개가 돼서 우리에게 사이킥 에너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사이킥 에너지가 되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은 전부 다 뇌라는 트랜스포머죠. 일종의 그 변환기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전기 에너지가 믹서를 돌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전기 에너지가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운동 에너지로. 이런 조정을 하는 모터가 우리 안에 뭐라고요? 브레인,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안에서 정서를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불안, 공포, 너무 싫다.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하지? 이런 거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기실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네,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불안이 없습니다. 너무 좋겠죠. 사이코패스가 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안에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특정 형질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되거나 특히 사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말주변도 뛰어나서 사기꾼이 되기도 하지만 잘 되면 CEO들 안에는 소시오패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서는 일종의 생존가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보여드릴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아내 라일리라고 하는 애인데요. 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가 캐릭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서는 과연 나쁜 것일까요? 그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Spring fun. What was your favorite word? Stay out the car window! Definitely not when Dad was singing. Wear a seatbelt! Oh, what about the time with the dinosaur? Oh, that's the one for the key. Nice one, Joy. I like that time with the dinosaur. That was pretty funny. Wait, what happened? She did something to her memory. What did you do? I just touched it. Shouldn't make it change. Take it back, Joy! I need to take it back! Oh, I guess I can't. So go with sadness. Now when Riley thinks of that moment with Dad, she's gonna feel sad. How then? I'm sorry, Joey. I don't remember. I thought maybe if Joy, we got a stairway coming up. Just don't touch any other memories until we figure out what's going on. Okay. All right, get ready. This is a monster railing, and we are riding it all the way down. Wait, what happened? Dennis, what are you doing? Looked like we were crooked, so I opened it and then it fell out. It's just that I wanted to make home. 보십시오. 기쁨이는 슬픔이가 라일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라일리가 핵심 기억을 만지려고 할 때마다 막 못 만지게 하죠. 과연 슬픔이는 없는 게 라일리에게 더 편안할까요? 적어도 기쁨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hey touch the core memory, and when you touch them, we can't change the back. I know I'm sorry. Something's wrong with me. It's like I'm having a breakdown. You're not having a breakdown. It's stress. I can't make mistakes like that. I'm awful. No, you're not. I'm right. You know what? You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There's always a way to turn things around, to find the fun. My rocket! Wait, Rocket, I was using that rocket. It still has some soft 지금 시츄에이션은 빙봉이라고 하는 라일리가 어렸을 때 만든 가상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둘이 뇌 밖을 나와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장기 기억이 이제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기억을 단기 기억에 넣어놨다가 장기 기억에 넣어놨다가 이윽고 그 장기 기억마저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럼 기억의 폐기물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라일리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몇 개는 사라져버리게 하는데 이 라일리의 가상 친구 빙봉이는 여전히 그 기억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Riley can't be done with me. Hey, it's gonna be okay. We can fix this. We just need to get back to headquarters. Which way to the train station? I had a whole trip planned for us. Hey, who's ticklish, huh? Here comes the tickle monster. Hey, Bing Bong, look at this. Oh, here's a fun game. You fly to the train station and win. 기쁨이가 해결을 못하는 때가 있네요. Come on, go to the train station. I'm sorry they took your rocket. They took something that you loved. It's gone. Forever. Sadness. Don't make him feel worse. Sorry. It's all we have left of Riley. I bet you and Riley had great adventures. Oh, they were wonderful. Once we flew back in time, we had breakfast twice that day. Sadness. It sounds amazing. I bet Riley liked it. Oh, she did. We were
I'm okay now. Come on. The train station is this way. 기쁨이는 너무 의아하죠.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슬픔이가 빙봉이를 위로하다니. Hey, there's the train. 네. 인사이드 아웃이란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에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쉽게 만든 애니메이션이라서 꼭 강력 추천하고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나요? 즉, 슬픔이라는 것이 되게 부정적인 우리가 정서라고 생각하죠. 특히 분노 같은 거.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정서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없고 부정적일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걸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정서는 모든 것이 생존가가 있죠. 화를 내야 자기 주장을 하고 공격심이 생기죠. 또 슬퍼야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공격심을 누그러뜨릴 때가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죠. 항상 기쁨이나 행복감만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서를 두려워하고 정서에 부정적이고 정서를 억압하기보다는 정서를 활용하고 정서에 이름을 붙여주고 정서를 수용하고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는 굉장히 편의적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깐 뇌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서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럼 왜 도대체 우리의 정서는 이렇게 진화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두엽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이게 뇌인데요. 정확히는 뇌의 껍질이에요. 껍질. 이쪽은 후두엽이고요. 시각을 담당하죠. 수나 계산 같은 것들은 두정엽이 많이 당해요. 공간지각력, 수,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죠. 축두엽은 음악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출입을 담당을 하고요. 전두엽은 모든 판단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500만 년 동안 전두엽만 진화했어요. 전두엽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몹시 중요했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두엽만 500만 년 동안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계속 점점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두엽을 다친 환자들을 보면 부인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그렇게 깨끗한 양반이 지금 씻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뭐 아니면 물건을 때려 부셨어요. 너무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딴 남자랑 사는 것 같아요. 막 울고불고 이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안화라고 하는 눈 뒤쪽이나 전두엽이 다치면 성격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오늘 할 불안을 다스리거나 우울을 다스리는 정서, 분노를 조절하는 많은 정서 조절법은 뇌에 기반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뇌의 가소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뇌가 항상 흘러다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볼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고 우회로를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 심리치료는 바로 그 우회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반면 우리는 또 다른 뇌를 갖고 있어요. 감추고 있죠. 그것은 바로 속뇌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편도체와 해마예요. 이 부분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나 정서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싸우거나 fight 혹은 feed 음식을 먹거나 혹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본능적인 일을 이곳에서 하게 되죠.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감정 과잉은 편도체와 전두엽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동물적인 뇌로 생존을 위한 편도체와 속뇌를 발달시켰지만 점점 기억을 자기 순서대로 저장시키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전두엽을 발달시켰는데 이 속뇌와 이 겉뇌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정서적 불안이 생기죠. 다시 한번요. 편도체와 전두엽에 뭐라고요?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편도체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편도체적 자아가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편도체는. 너 준비 잘 안 하면 학생들이 네가 실력 다 뽀록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준비 안 하잖아. 그럼 학생들 앞에서 너 완전 뽀록난다. 너 개망신 당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아는 저의 편도체적 자아죠. 저의 전두엽 자아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좀 실수해도 되지 뭘 그래. 다 너 제자들이잖아. 뭐 여기가 지금 회사에서 돈 뭐 기백만 원 받고 하는 강의도 아니고 뭘 그러니? 좀 릴렉스 해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놀랍게도 전두엽에 있는 것은 밖으로 표현하는 체계예요. 그리고 느린 체계고 판단이나 상상력이나 이야기 만들기에 능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겉마음이죠. 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제자들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전두엽자입니다. 사회적인 언어를 하는 자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전두엽자예요. 하지만 편도체자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보다는 잔뜩 주는 날 어떻게 보지? 오늘 또 내가 화장을 안 했다고 혹시 제자가 뭐라고 하나? 제자들은 나한테 꾸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되게 관심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자예요? 편도체적 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뇌 안에선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트리거링이 계속 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 도피, 보호 같은 핵심 감정, 속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편도체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두 단계가 차이가 0.5초라는 거예요. 뭐가 더 빠르겠어요? 편도체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전두엽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편도체자가 훨씬 빠르죠. 즉 내가 딱 한 대만 쳤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 하는 건 누구겠어요? 속마음. 네, 속마음 편도체자거든요. 편도체자가 훨씬 빠릅니다. 놀랍게도 이 자아하고 이 자아의 시간 차이는 0.5초뿐이 안 걸려요. 근데 우주적인 시간으로, 진화론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0.5초는 무지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되게 빨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둘 간의 화해와 컨트롤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편도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체를 헬리콥터맘처럼 과잉보호합니다. 개체가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들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가서 수영을 2년 동안 배웠고 미국에 갔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식구들이랑 모처럼 캠핑 같은 거를 했죠. 그러면서 호텔에 묵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딸이랑 같이 수영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족이 있었고 제가 남편한테 이제 엄마 수영 잘해. 나 2년 동안 했어 하고 나 하는 거 봐봐 그러고 가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깊을까? 그리고 갑자기 정말로 멈춰서 세로로 서버렸습니다. 발이 안 닿았어요. 거긴 거의 2m 정도였어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키가 커서 이렇게 해놔요. 근데 거기에 한가운데 빠진 것이죠. 근데 순간 수영하는 법 까먹었어요. 2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해부적했죠. 끔찍했어요. 진짜 죽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한 번 엄청 크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저 그때 깨달았어요. 수영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거나 물귀신처럼 붙잡아서 죽는다는 걸. 네, 남편은 제가 물귀신처럼 붙잡은 순간 다행히 풀 밖에 있던 백인 남자가 자기 애들 노는 걸 보다가 그 꼴을 보고 저한테 이 튜브를 던져준 거죠.
저는 그 덕분에 살았어요. 그 후로 저는 수영장에 가지 못합니다. 2년 동안 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땡큐. 즉, 이 기억을 전부 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곳은 어딜까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그걸 다 한순간에 다 기록해놨어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만 가면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왜? 수영하는 건 위험하고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너 까불지도 말고 너 수영장에도 가지도 마, 이런 식이죠. 좀 심하죠? 좀 심한데 그렇게 해요, 얘가. 그래서 개체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헬리콥터 마음이죠. 즉, 사물과 타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코끼리처럼 아무것도 잊지 않게 해요. 특히 위급한 상황은. 그래서 강렬한 정서와 연결을 시켜놓죠. 그래서 PTSD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평상시에는 편도체가 대뇌 피질에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늙어서 치매에 걸린다면 대뇌 피질이 내 편도체를 이렇게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면 편도체 반사라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도체는 대뇌보다 더 질기게 오래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편도체 납치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불안이 가중이 되면 전두엽이 기능을 상실해요. 어떤 순간이냐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순간, 혹은 애한테 때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손이 벌써 올라간 순간, 그래서 내가 때리고 있는 순간, 뭐 이런 순간들은 전부 다 전두엽이 기능을 상실하고 편도체가 우리 뇌 전체를 납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트레스 시 위험을 강조하면 전두엽에서 정보가 차단이 되고 원시적 본능에 충실하게 돼서 명령을 내려서 물이 끓어넘치고, 그때 나타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가설을 세운 사람은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다니엘 골만? 다중지능이라는 것, Multiple Intelligence, 다중지능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아마 다니엘 골만이라는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다니엘 골만은 편도체 납치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능뿐만이 아니라, 즉 전두엽이라는 뇌 조종사가 통제권을 상실해서 편두체라는 뱀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졸이 몸 전체를 관통하게 되면서 아드레날린이 관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불안이나 분노가 덮치면서 이것이 반복되면 해마가 손상이 돼서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이러는 입스 혹은 초킹 같은 극단적인 현상마저 일으키는 거죠. 입스가 뭐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 입력되는 정보의 90%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아시고 계세요, 그걸? 즉, 바깥에서 지금 정보가 오죠. 제 강의 소리, 목소리, 불빛, 이런 자극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건 10%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부 시스템이 뭐라고요? 90%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경망 처리 과정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느린 체계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내러티브를 만들고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어도, 빠른 체계, 암묵적 기억, 어렸을 때 기억, PTSD, 무의식, 신체가 갖고 있는 기억, 몸으로 습득한 건 잘 안 까먹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속뇌가 관장을 하거든요.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훨씬 많이 괴롭히고 끈질기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각하는 건 객관적 현실이 아닙니다. 남편과 제가 이틀 전에 싸운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카레를 해줬는데 남편이 카레가 짜다고 했습니다. 못 먹겠다고.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뭐든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레로 말씀드리면 호박, 뭐 야채를 모두 다 깍둑썰기를 다 하고 또 재료가 없어서 돼지고기까지 또 다 뒤져서 그 기름으로 튀겨야 다 맛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튀기는 해줬는데 문제는 아불싸. 집에 남아있는 일제 카레는 2조각만 넣었어야 되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4조각을 넣은 겁니다. 한국제 카레처럼. 그래서 짜진 거죠. 근데 제가 자존심이 세거든요. 감히 네가 내가 만든 카레를 지금 맛이 없다고 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중엔 막 울기까지 하면서 그래 나 뭐든지 잘하는 게 없어 정말 정말 잘하는 게 없어 나란 사람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한 번도 나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안 해줬거든. 근데 꼭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눈을 깜빡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만든 오이소박이는 맛있다고 해줬잖아.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외국이 있구나라는 걸. 즉 남편은 분명히 저한테 오이소박이도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요 수민의 반찬 거를 10번을 다시 담궈서 완전히 그 맛과 향과 그 기간을 똑같이 해가지고 만든 이제 10번을 해봤어요. 소금 양도 달리하고 뭐 고춧가루 뭐 홍고추 제가 옵세시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10번씩만 그래서 오이소박이를 3개만 담궈요. 3개만 담궈요. 왜냐면 그때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려요. 그래서 오이소박이를 3개만 해가지고 일주일을 먹으면 밥을 또 해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2주가 지난 후에 다시 오이소박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남편 그걸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살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밤 11시에도 오이소박이를 담그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피곤하겠죠, 저런 사람께. 그러니까 남편은 아마 바람 피면 죽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제 성질을 알아가지고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마느님이라고 저장했어요. 하느님보다 더 무서운 분. 마느님 이렇게 저장. 근데 저는 남편을 뭐라고 저장해놨냐? 아빠. 이제 아시겠죠? 저희 역동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건 제 마음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믿는, 즉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받아들여 줄 거라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해도 여간에선 깐깐하게 저한테 칭찬을 하지 않았던 그것을 나는 남편하고 반복하고 있고, 남편은 분명히 칭찬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칭찬을 다 날려버리고 뭉개버리고 순간적으로 까먹고, 남편이 카레가 맛없다고 했던 그 순간만 완전히 뇌리에 콱 박혀가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결혼한 지 우리가 벌써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오므라이스나 카레 같은 간단한 요리도 이렇게 짜게 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네, 남편이 오이소박이가 맛있다고 한 칭찬은 세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뇌에 그 0.5초 차이가 갖는 지각적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현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입스라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불안이 아주 심해지면 초킹이나 입스가 되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 야구에서는 이걸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스티브 블레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포수의 중앙에 공을 못 맞춰요. 투수인데 굉장히 지금 뭐 오타니 쇼헤이라든가 커쇼 같이 대단한 투수였거든요. 근데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고 할 만큼 기이하게 벗어나요. 혹은 외야수가 공을 못 잡고 놓쳐요. 계속. 우드 같은 경우에는 황제잖아요. 골프의 황제. 5살 때부터 골프 친 사람인데 퍼팅이 안 돼요. 퍼팅이. 마지막에 이 골프 퍼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입스가 얼마나 심하냐면 칩샷이 안 돼가지고 경기를 포기하는데요.
캐디가 죽음의 사신으로 보인대요. 옆에서 캐디가 이제 칩샷 잘하나, 이제 칩샷 치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칩샷 탁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골프채를. 그러면 칩샷을 쳐야 되는, 칩샷이라는 게 이렇게 그린이 있으면 먼저 골프의 원리가 뭐예요? 멀리 일단 골프공을 탁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 골프 깃대가 있는 곳까지는 아주 섬세하게, 그러니까 강렬한 파워와 마지막에 섬세함으로 마무리하는 그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스포츠거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죽은 공이에요, 죽은 공. 네, 테니스나 야구는 살아있는 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고로 저는 대학 다닐 때 야구 선수를 했었으니까. 예, 되게 스포츠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하는 걸 좋아하죠, 일단. 근데 그렇게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 했을 줄은 몰랐어요. 네,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린에서 멀리 친 다음에, 요 그린에서 이렇게 살짝만 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벼운 칩샷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사신으로 보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은 돈 같은 거예요. 즉, 부족해도 폭력이지만 돈이 똑같죠? 지나쳐도 각종 사고와 문제를 일으켜요. 돈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즉, 우리가 부정적으로 불리우는 감정도 절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불리우는 감정도 과잉되면 병이에요. 조증 같은 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감이 너무 심해요. 근데 조증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약 먹으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정서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서지능.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정서 간의 차이를 구별하고 내가 지금 정서가 어떤지 인식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죠. 정서지능은 논리적 지능과 달리 대인관계, 설득, 리더십, 비즈니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 혹은 또 피아니스트, 영화하는 사람들, 삶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서지능과 지적지능과 인맥이 합쳐지면 사람은 뭐가 돼요? 성공하게 돼요.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이 세 가지 지능 중에서 뭐가 더 뛰어난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서지능, 지적지능, 사회적 자산, 혹은 매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인맥, 이 세 가지가 합치면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걸 한다고 예측을 하죠. 근데 슬프게도 이 지능 중에서 지적지능만 높다. 근데 정서지능이 너무 떨어진다. 이래도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거꾸로 지적지능도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희귀꼬물이다. 집에만 있다. 이래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을 해야 되죠. 재미없는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일단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재미있는 실습을. 옆에 사람과 둘씩 짝을 짓습니다. 앞뒤로든 옆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설명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운 없는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 화가 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1년 365일 걱정이 많아 초조불안한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정 단어만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둘씩 짝지어서 해보기로 하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아주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네, 스탑. 네.
뒤에 실습을 3시간 동안 내리할 거기 때문에 네. 조금만 여긴 줄입시다. 자,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뭐라고 서로 소개했습니까? 궁금해요. 앞에 있으니까. 저는 예. 아들 때문에 예. 화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화가 나는 누굽니까? 김순남입니다. 김순남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긴요. 네, 저는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어. 화를 잘 내는 엄마입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네, 역시 아들이 죽일 놈이군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네. 왜 그런 감정 형용사를 붙였나요? 여기는 화가 많이 난다고 했었고, 또 다른 감정들은 없었나요? 뭐였습니까? 다른 감정들. 뭐라고 했습니까? 철승 씨 뭐라고 했었나요? 저는 1년 365일 생각이 많아서 답답한 말씀이죠. 오케이. 그건 생각입니다. 심지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서. 감정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감정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판단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불안한. 좋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감정 단어죠. Alright. 예,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단 단초가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때 감정 조절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때 감정 조절을 해야 됩니까? 네, 총장님 앞에 불려나갔을 때 감정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감정 조절을 해야 할 때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영향을 받을 때, 즉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전혀 못 잔다, 살이 빠진다 할 때, 불안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혹은 불안 때문에 이직을 생각한다고 할 때, 혹은 분노로 인해서 거의 교도소 가게 생겼을 때, 때려 부셨는데 합의가 안 돼. 네, 자, 교도소 가게 생겼어? 자, 이러면 이거는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생물학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자고 먹고 섹스하는 거에 굉장한 영향을 입는다는 건 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냄비가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도 다 없어지고 냄비가 타기 시작하는 게 뇌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냄비가 타는 징조는 바로 생물학적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감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건 그저 불안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건 그저 화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우울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울증입니다. 이것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것은 불안 장애입니다. 즉, 자기가 생활이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감정을 조절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울, 분노, 불안 중에서 오늘은 불안을 다루기로 했죠. 네, 언젠간 우울이나 분노도 다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불안을 다룬 건데, 우울은 상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뭔가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늙었거나 누가 죽었거나 돈을 잃어버렸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갱년기 때 우울합니다. 이유는 젊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보통 우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일을,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불안이 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이 심해지면 계속해서 동물적 상태로 남아있고 식물적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면서 가슴이 뛰고 머리가 돌아가고 초조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나고 다리를 떨고 하는 증상이 생기죠. 그것은 식물적 상태, 부교감이 활성화돼서 내가 차분해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